어떻게 배울까? 언어 습득의 메커니즘 4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언어가 단순히 문법과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일상적인 경험 안에서 내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어요. 저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언어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어떤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배워가는지 4가지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계학습, 그 다음에 사용기반학습, 공동주의와 상호작용, 그리고 예측과 조정, 이 4가지의 그 언어습득 메커니즘이 있는데, 첫 번째 통계학습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 통계적으로 아이들이 반복되는 소리의 패턴을 스스로 찾아낸다는 거예요. 태어나부터 아이들이 이제 먼저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주변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말소리를 들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말할 때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글을 읽을 때처럼 분명하게 끊어서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물 줄게 라는 말을 실제로 하면은 여기에는 지금 3가지 단어가 있죠. 엄마, 그 다음에 엄마가, 물 줄게. 이렇게 이 사이에 또렷한 빈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 하나의 말처럼 들린다. 연속적인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끊어서 이야기하진 않으니까요. 엄마가 물 줄게처럼 끊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하나의 덩이, 말소리 덩이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는 말소리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걸 보자면 바로 통계학습이라는 건데, 통계학습은 아이가 자신이 반복해서 듣는 정보,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정보의 규칙성을 조금씩 찾아내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어떤 소리가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라는 말을 여러 번 듣는다고 가정을 해볼 때 여기서 아기의 아라는 소리 다음에 기라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아라는 소리 다음에 기라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함께 등장하면 이 2개의 소리가 하나의 단위, 하나의 단어라는 하나의 뭉텅이, 하나의 단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점차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기. 다른 어떤 소리와 어떤 소리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대로 그 지점이 서로 다른 그 단어의 경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또 추론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영화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소리의 연속을 들은 후에도 이러한 통계적 규칙성을 이용해서 단어처럼 반복되는 소리 묶음을 구별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결국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모방으로, 언어라는 것이 단순한 모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어른이 말한 것을 그대로 복사하는 그런 패턴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듣는 수많은 언어 자극, 언어 입력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어떤 소리가 이 소리랑 이 소리랑 어떤 소리가 함께 나타나는지, 이 소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지를 스스로 학습한다.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단어를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아이가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엄마 왔어, 아빠 왔어, 할머니 왔어. 처음에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 문장을 들리겠죠. 그러나 비슷한 표현이 지금 나와요. 그죠? 여기도 왔어, 여기도 왔어, 여기도 왔어 라는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앞에 주어만 바뀌는 거고 뒤에 서술어는 그대로 왔어 왔어 왔어. 그죠? 뒤에 동사가 똑같죠? 앞에 명사는 똑같고 다르지만, 그러면은 이 왔어라는 부분은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낸 능력이 이후에
이 구조, 이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 이 두 단어 조합, 이 두 단어 조합 사이에 조사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문장이 길어졌을 때 연결어미를 통해서 문장의 길이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두 덩이의 문장 구조를 학습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동사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이 동사의 의미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스스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문장 구조나 문법적인 이 형태 틀을 학습하면서 발견한다라는 게 이제 통계학습이라는 이론, 언어 습득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사용 기반 학습인데, 이거는 뭐냐면 사용 기반, 즉 사용하면서 틀을 배운다. 문법이 틀이라고 한다면 사용 기반은 내가 어떤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면서 그 틀, 문장의 틀, 문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문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다 보면서 문법이 만들어진다. 흔히 이제 단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문법 규칙을 배운 다음에 그 문법 규칙에 따라서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외국어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문법 규칙을 설명을 먼저 받고 그 규칙에 맞춰서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죠.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배울 때. 그러나 모국어 습득은 달라요. 한국어에서는 이제 주어 뒤에는 조사가 붙고 동사는 문장의 끝에 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아이한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럼에도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사용하게 돼요. 이게 바로 사용 기반 관점인데, 그 이유를 아이가 실제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접하는 표현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이는 처음부터 추상적인 문법 규칙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반복해서 듣는 표현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익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덩어리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물 주세요. 뭐 우유 주세요. 과자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처럼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보면 아이가 이거 주세요라는 문법적인 기능을 분석해서 이해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표현을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비슷한 문장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공통적인 부분과 바뀌는 부분이 지금 앞에 주어가 바뀌고 있죠. 앞에 이 명사가 바뀌고 있죠. 이름이 바뀌는 부분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땡땡 주세요라는 하나의 문장 틀, 문법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른 단어가 들어왔을 때 스스로 다른 단어를 넣어보면서 새로운 표현도 만들 수 있다. 직접 들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보자면 처음 보는 뭐 장난감을 가리키면서 로봇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가 이때 아이는 단순히 들었던 문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경험한 여러 표현에서 공통적인 구조를 발견하고 그 구조 안에서 새로운 단어, 로봇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넣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죠? 여기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로봇 주세요라는 말을. 즉 뭐예요? 결국은 패턴을 먼저 파악하고 문법적인 패턴을 파악하고 새로운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든 거죠. 그죠? 그 구조 안에서. 이게 사용 기반 학습에서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문법 규칙이 먼저 존재하고 아이가 그 규칙을 문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제 언어 사용 경험을 통해 점차 규칙과 패턴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들어볼 수 있어요.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강아지 어디 갔어?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죠? 아이들은 땡땡 어디 갔어? 라는 표현을 익힐 수 있게 되고 어느 날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자동차나 무언가 장난감이 없어졌을 때 자동차 어디 갔어? 라고 자기가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점점 그러면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다양한 문법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기반 관점에서 문법은
아이에게 처음부터 설명되어야 하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언어를 반복해서 듣고 사용하면서 점차 발견되는 패턴에 가깝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이는 문법을 먼저 배워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문법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바로 이거는 비언어적인 것과 조금 연관되어 있는 거죠. 공동주의와 상호작용.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문법이나 어떤 문장 구조나 단어처럼 이게 뭐냐면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과 함께 들을 때 더 잘 배운다. 그리고 언어 습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다른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야?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단순히 말을 많이 듣는 것만으로 언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이 앞에 자동차, 공, 인형이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 어른이 단순히 뭐 자동차라고 말하면 아이는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처음에 알기 어렵죠. 그죠? 이 세 개 중에서. 근데 어른과 아이가 함께 같은 자동차라는 물건을 바라보고 있고 어른이 자동차를 가리키면서 자동차가 간다라고 말하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는 어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서 함께 주의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라는 말의 의미를 추론하는 거죠. 대충 저 장난감이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같은 대상이나 어떤 사건에 관심을 함께 두는 것을 공동주의라고 하는데 이 공동주의가 초기 언어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단순히 어른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그 어른이 상대방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함께 파악하면서 언어의 의미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비눗방울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이가 비눗방울을 보면서 손을 뻗어요. 이때 보호자가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비눗방울 더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 아이가 다시 비눗방울을 보고 웃겠죠? 그러면 보호자가 더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비눗방울을 불어줍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엄마가 더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비눗방울을 불어줄 때 여기서 단순히 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시선, 관심, 손짓, 표정, 행동, 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면 안에서 연결되어 있죠. 아이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더 비눗방울 해줄게와 같은 이런 표현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상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어 입력의 양이 아니라 언어 입력의 질과 그다음에 상호작용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말을 여러 번 들려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이가 그게 다른 사람의 눈을 실제로 마주치고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경험하는 경우와 화면에서 녹음으로 일방적으로 듣는 경우는 학습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이 연구가 또 있어요. 영아가 새로운 언어의 말소리를 이제 실제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했을 때는 학습 효과가 나타났지만 그와 반대로 비슷한 내용을 영상이나 음성으로만 제공했을 때는 어때요? 그죠? 같은 수준의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게이팅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게이팅이라는 것은 실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언어의 그 아이들의 학습 시스템이 더 적극적으로 작동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뭐 영상이나 책, 음성 자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 전혀 배울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핵심은 사람과 실제 관심과 의도를 주고받는 경험이 언어학습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얼마나 아이에게 많은 말을 들려주었는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누구랑 함께 들었는지, 무엇을 함께 보고 있었는지, 어떠한 감정을 서로 공유했는지, 자신의 행동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해 주었는지가 더욱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도구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예측과 조정인데, 이거는 뭐냐면 일단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뱉어보는 거예요. 대화는 정답을 말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실시간 문제 해결이다 라는 이제 이건데, 이 말인데, 결국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바꾸어 가는 거고, 내가 그 예측이 틀렸다면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조정, 예측하고 바꾸고, 예측하고 바꾸고. 문제 해결 회의예요. 반복적인 문제 해결이죠. 실제 대화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어때요? 말을 하기 전에 문장을 준비하고 말을 시작하거나 말을 하진 않아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생각을 하고요.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요. 상대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판단하고요. 필요한 경우에서는 자신의 표현을 바꾸기도 하고. 완성된 대화가 있어서 그 완성된 각본대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서로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보면 뭐 적어줘 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친구가 어떤 다른 친구에게, 어떤 아이가. 그런데 친구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어떤 물건인지 찾지 못해요. 적어 달라고 했는데 못 찾는 거지. 그러면은 이 문장이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어요? 좀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자동차 줘. 왜 바꿔요?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말했는데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내가 예측했던 것과 다른 상황. 그럼 어떻게 해요? 조정, 바꿔야죠. 그래서 예측과 조정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동차를 줘라고 했는데 자동차가 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다시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빨간 자동차, 아니면 혹은 뭐 빨간색 저 물건 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결국 완벽하게 제공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대화는 얼마나 상대방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정보를 주어야 하는지 미리 예측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정보를 추가할지 아니면은 뺄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실제 언어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의 능력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의사소통의 목표, 상대방한테 나의 의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표현을 얼마나 유연하게 바꾸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에 따라서 나의 표현을 유연하게 어떻게 바꿀지. 이것조차도, 이거 어디서 배워요?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는 거죠. 반복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살펴봐야 되고, 상호작용 속에서, 실제 경험 속에서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살펴보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말하고, 혹은 손짓을 사용하거나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상대방이 웃으면 자신의 말이 재밌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상대방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표현을 다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아이들이 단순히 문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 사람과 대화를 그 운영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한 문장 만들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언어는 완벽한 문장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기보다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의 목표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율하고 예측, 조정해가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메커니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통계학습, 많이 들었던 말을 기억해서 학습한다. 사용 기반, 많이 표현했던 단어들을 이제 단어 나오는 문장 구조를 표현해가면서 그 문법적인 틀을 만들어간다. 공동주의와 상호작용, 그죠? 함께 듣고 상호작용하는 맥락에서 언어를 더 잘 습득한다. 예측과 조정, 실시간 문제 해결을 해가면서 나의 언어의 양을 조절한다. 그죠? 언어의 양도 조절하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죠? 각각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아이가 보호자와 자동차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자면, 엄마가 자동차를 밀면서 반복해서 자동차 간다, 빨간 자동차 간다, 자동차 빨리 간다 라고 말해요. 근데 아이는 반복해서 듣는 표현 속에서 공통적인 단어, 자동차라는 단어와 간다. 그죠? 라는 말이 자주 함께 등장한다는 패턴을 학습할 수 있죠. 이거 뭐예요? 아까 배웠던 통계학습. 그리고 자동차 간다, 기차 간다, 버스 간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문장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용 기반 학습. 동시에 보호자와 아이는 같은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겠죠.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함께 경험하고 있어요. 아이는 보호자의 시선과 행동을 통해서 자동차, 간다, 빠르다와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공동주의와 상호작용. 또 아이가 자동차를 다시 움직이고 싶어서 또 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는 다시 자동차를 가리키면서 자동차 또 라고 표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문제 해결, 즉 예측과 조정, 마지막에 배웠던 거죠. 결국 이런 하나의 놀이 안에서도 언어 학습의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보자면 언어는 단순히 말 가르침, 단순히 단어를 하나씩 외우게 하거나 정확한 문장을 반복해서 따라하도록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한 언어 경험을 해야 되는 거 중요해요. 충분한 언어 입력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발견해야 되고 스스로 결국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패턴은. 이 문법적인 패턴은. 실제 활동 속에서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심 공유도 해야 되고 나의 표현을 상황에 맞게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경험을 다 같이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문장을 하나로 또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는 언어를 단순히 그죠? 가르쳐서 따라하고 모방하여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스스로 발견하다. 스스로 언어 패턴을 발견하고 내가 발견한 그 패턴을 실제 의사소통, 일상적인 경험에서 사용하면서 수정해 나아가고 규칙을 같이 만들어가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말이라도 의미를 서로 공유하고 상대방의 반응에 맞추어서 자신의 표현을 끊임없이 조정,